프로그램 평가의 개념, 유형, 절차. 자, 평가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평가란. 평가의 정의가 나오죠? 1쪽에. 네. 네.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목적은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죠? 이 평가의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죠? 자료 어디에? 당구장 표시. 그죠? 예. 자, 프로그램 평가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결과에 관한 자료를 방법을 통해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개발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조사 활동이 뭐라고요? 프로그램 평가. 그죠? 프로그램 분석도 아니고 프로그램 설계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 실행도 아니고 바로 평가예요. 평가. 그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그냥 프로그램 평가라고 적어야지 평가라고 너무 틀리네요. 그걸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냈어요. 네. 분명히 그런 프로그램 평가로 적으시는 분, 평가로 적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지 않게 냈어요. 문제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는 평가의 기본 원리가 나와요. 기본 원리도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좋겠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서비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요, 출제자, 그러니까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피평가자가 바로 평가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클라이언트 학습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 대상자가 정확한 평가의 내용과 그 객관성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평가자의 측면에서만 우리 이렇게 평가하는 거 하려고 하니까 피평가 대상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근래에 들어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본 원리로서 상호작용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력성의 원리가 있어요. 동등한 관계이다. 평가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동등한 관계이다. 왜냐면 피평가자가 평가에 응함으로써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평가자의 측면에서도 피평가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호 간의 협력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이 바로 협력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협력성이니까 협력적 관계 이런 표현이 꼭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평가 대상자의 측면에서 납득해야 된다. 평가자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상호작용의 원리였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학습의 원리라는 것은 학습 지향적 관점을 내포해야 한다. 학습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이 기말고사를 보고 나셨더니, 이 부분을 내가 공부했는데 잘 모르겠더라, 시험을 보면서도.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라는 피드백을 자신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평가 후에 유용한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원리는 참여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인식, 그리고 개선의 자주적인 노력 등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만약 광명 평생학습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힘든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학습원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또 개선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형태로서 참여성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본 원리에서 각각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아까 나온 것처럼요. 예, 이것도 그렇게 잘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쪽으로 가시면요. 그 아랫부분에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역기능적 태도가 있어요. 그렇죠? 역기능적 태도도 몇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나요? 4가지. 그죠? 예. 4가지예요. 그런데 역기능적 태도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과도한 효과성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특히 초심자인 경우에 내가 맡고 있는 과정은 다른 과정과 다를 것이다. 그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을 담당하고 운영했으면 분명히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거야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거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직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평가를 만족도 조사에만 그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죠? 학습자의 수준과 그 내용이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낮은 만족도 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만족도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그 교수자에게 문제가 있다, 교수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하나의 결과로만 확인을 한다면 그 교수자의 전문성을 좀 훼손시킬 우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3번째는 프로그램 평가를 하다 보면 뭐 참여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수업과 학습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좀 어색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상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측면이 이제 역기능적 태도에서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인력 및 예산 감독과 프로그램 종결에 대한 두려움.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 또는 우리 기관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즉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을까, 폐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산 확대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예산 확대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겠지만 그것은 역기능적인 태도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행복한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예산이 줄어들 게 두려운 거죠, 사실. 네. 확대가 된다고 할 때는 인력을 더 늘려도 되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서 4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쪽에 또 나와요. 자, 보셔야 하는 부분이 4쪽에 프로그램 평가의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또 우리가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잘 연결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모형은 목표 달성 평가 모형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죠? 잘 학습 효과를 내었는가,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목표 달성 여부로서, 목표 달성의 정도로서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고전적인 평가 모형입니다. 학습자가 잘 해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죠? 잘 해냈는가를 확인하려면요,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가 되죠? 프로그램의 목표, 그죠? 프로그램의 목표에 참여자들의 실제 성취 수준이 근접했는가, 그죠?
프로그램 목표는 100점 만점을 모두 다 맞는다. 라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실제 성취 수준이 95점 이상이었다. 그러면 매우 근접하게 목표를 달성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형은요. CIPP 평가 모형이라고 해서 CIPP는 앞 글자를 따서 모형의 이름을 만든 거죠. C라는 것은 컨텍스트, 상황이에요. 그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투입되었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무엇이 산출되었는가를 보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CIPP 평가 모형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과 헷갈릴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나오는 평가 모형이에요. 살짝 오쪽으로 가시면요. 논리 모형인데요. 논리 모형은 네 단계에 대한 네 단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논리 모형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그 네 단계가 뭐죠? 네. 투입, 과정, 산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보았던 CIPP는 상황이 들어가야 되죠. C로 시작하니까 컨텍스트, 상황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4개이기 때문에 CIPP랑 논리 모형이랑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섞어 놓으면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CIPP로 가면요. 그래서 CIPP 평가 모형이라고 해놓고, 투입, 과정, 산출, 성과, 평가를 말함.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그건 CIPP 평가 모형이 아니라 논리 모형이니까, 그죠? 그런데 CIPP 평가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CIPP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내용과 성격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이 평가 모형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제4세대 평가 모형. 자,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최신에 나온 평가 모형이겠구나. 그죠? 3세대도 아니고 제4세대 평가 모형이에요. 그죠? 가장 최근에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겠죠. 최근 들어서는 평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피평가자가 참여를 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적 구성주의 평가 모형이다라고 했는데 반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평가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그걸 반영하겠다라는 것이죠. 구성주의라는 것은 미리 짜여진 것이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피평가자의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4세대 평가 모형은 반응적 구성주의 평가 모형이라 한다라는 이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